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개화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화정책의 추진을 공부하려면요, 사실 사상적 배경이 뭔지가 좀 중요해요. 개화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은요, 성리학적 지배 질서에 입각해가지고 국가가 통치됐던 나라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성리학이 그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는데요. 그 새로운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대답 안 하면 컷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학문을 뭐라고 해요? 실학이라고 합니다. 실학. 들어봤죠? 실학. 새로운 성리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사상이죠.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생활에서 학문을 구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 실제 생활에서 학문을 구한다. 실사구시라고 하죠. 실사구시. 그래서 이 실학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학문을 구하는 것으로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농학파, 중상학파, 국학파 이렇게 구분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중농, 중상학파 그 중에서도 중상학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상학파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개화 사상의 배경이거든요. 이 실학은 중농학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중상학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중농학파는 뭐죠? 농업 생산과 토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부국강병 민생 안정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농학파 실학자에는 누가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유형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죠. 특히 정약용이라는 사람은요, 중농학파 실학을 집대성했다 이런 말 하죠? 들어봤습니까?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책도 아주 많이 썼죠?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여유당 전서 이런 책들을 아주 많이 썼고, 또 어떻습니까? 정조라는 사람에게 신임을 많이 받았지? 그래서 수원 화성을 설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 그런데 천주교와 관련된 것으로 귀향을 가기도 했죠.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에 가서 그 귀향살이를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중상학파 실학자들은 무엇입니까? 상공업진흥가 그 다음에 청해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 민생 안정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상학파 실학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박지원, 박재가, 유수원, 홍대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지원, 우리 연암 박지원 너무도 유명하죠. 4대부 명문 가문 출신으로. 근데 변변한 벼슬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청나라 사신, 집안이 좋으니까 사신으로 가는,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뭐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행사라고 해요. 개화사상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영선사라고 했죠? 그 전에는요, 연행사. 연이 어디를 말하냐? 서연? 연이 어디를 말해? 베이징을 말합니다. 베이징의 옛날 이름이 연경이었어요. 중국어로 하면 옌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가면요, 베이징 맥주가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 베이징 맥주를 옌징 피조라고 합니다. 베이징 맥주. 싸고 아주 맛있는. 그래서 연행사, 영성사 그렇게 되는데 박지원이 바로 여기에 따라서 청나라에 많이 갔던 거지. 박지원 하면요, 조선 후기 양반들의 삶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런 책을 썼고요. 또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도 쓰지 않습니까? 그 열하일기라는 책이 뭐예요?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바로 청나라 황제를 만나러 베이징에 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거지. 베이징은요, 여름에요, 아주 더워요. 베이징이 한 이 정도, 여기 이 정도에 있는데, 조금만 위로 올라가야겠네. 한 이 정도에 있는데, 대부분의 그 수도들은요, 강을 끼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 생각해봐요. 왜냐면, 수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주하기 때문에 식수가 필요합니다. 또, 농업 용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강을 끼고 있지 않은 도시가 바로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은요, 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때? 그냥 조금만 가면은 산이 있지? 북한산이 있고 뭐 산이 있잖아. 베이징은 그래서 베이징에 가면 자전거가 많아. 언덕길이 없어. 그냥 다 평지야. 그 넓은 평지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야. 여름에 5월 달만 되면요, 좀만 되면 30도까지 올라와. 5월 달에 30도야. 아주 덥고요. 또 따가워요. 햇볕을 맞으면 그냥 아유 여기 뭐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주 따가운 그런. 그래서 여름철에 황제는 베이징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베이징에서 지금은 이제 까오티에라고 고속 열차 타고 한 4, 50분 가면은 1시간 반인가 가면 승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황제의 여름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 연행사절단이 이제 베이징에 가는데 황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 기행문이 바로 열하일기예요. 박지원이 쓴. 거기에 이런 한 장면이 있는데 일야구 도하기라는 글이 있어요. 일야구 도하기가 뭐예요? 하루 밤에 강을 9번 건넜다 그런 뜻이야. 일야구 도하기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강을 건너는, 거기 박지원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강을 건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세 가지도 있겠지만 박지원의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 강을 건너는 방법에는 헤엄쳐서 배를 타고 또는 헤엄쳐서 건너는 방법과 또 하나는 내가 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 별로야? 네.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한번 써먹었는데 너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너를 이해하는 방법과 너가 되는 거야. 그랬다가 헤어졌어요. 내가 된다고? 이런 변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열하일기 싫어해요. 하여튼 그런데 박지원은 그런 사람이고요. 또 박제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무슨 책을 썼어요?
북학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북학파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북학은 무엇을 뜻한다? 여기서 북학은 무엇을 뜻한다? 청나라의 학문을 뜻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상학파 실학자들은요, 상공업진흥과 청의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강병 민생 안정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뭐 유수원 홍대웅도 설명하고 싶지만 우리 본질은 그거 아니니까 여기에서 특히 이 박지원의 손자 중에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개화사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 개화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초기 개화파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박규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규수라는 사람은요, 바로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지원의 손자. 그래서 이 사람도 연행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많이 파견됐어. 그런데 이 박규수와 같이 청나라에 갔던 사절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경석이라는 사람.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요, 역관이에요. 역관. 역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관. 뭐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뭐 통역, 번역 대학원 이런 거 가는 거 원하는 사람들 있지? 통변 대학원. 변이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번역하는 뭐 이화여자대학교라든가 외국어 대학에 꽤 유명하지. 외교관 되려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공식 코스.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잘하고 그리고 사절단으로 가서 통역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요, 그 베이징의 뒷골목에 다니면서 당시 베이징에서 출판되었던 책들을 사온 거야. 아까 그 서연이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영한지략이라든가 해국도지라든가 이런 책들을 이제 사왔어요. 읽으려고. 근데 혼자 읽은 것이 아니고 또 친구에게 줬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홍기입니다. 유홍기라는 사람에게 줘서, 이 유홍기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한의사입니다. 의과에 나와서 한의사로 있었던 친구고, 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특히 이 유홍기를 다른 말로 유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치 밑에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김윤식 같은 4대부의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청의 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초기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 박교수가 죽으면서 이 개화파가 분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문물을 바탕으로 개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요, 개화파가 분열하게 되는데 바로 온건개화.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박교수가 죽으면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온건개화파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동도서기론 이렇게 말합니다. 동도서기.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 그런 뜻이에요. 뭐와 비슷하죠? 우리 양문동의 중체 서용과 같은 말이지? 이양도 같다. 중국어로 이양 이렇게 말하는데 동도서기와 중체 서용과 같은 말이죠. 반면에 급진개합파는요. 이렇게 말해요. 문명개화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온건개합파는요. 청해 양문동의 정신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 그런 말이에요. 청해 양문동을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요. 김홍직이라는 사람과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합파는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빨리 개혁을 추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김옥균이라는 사람과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급진개합파와 온건개합파가 이제 서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조선 정부는요, 온건개합파적 입장에서 개화를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건개합파 측면에서 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신도 파견하고요. 일본에 이제 수신사라고 하는 사신도 파견하고요. 수신사 1차, 2차 수신사를 파견하고 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고요. 또 미국에게는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수호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거 체결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보낸 사절단을 보빙 사절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각 국가의 사절단도 이제 파견하게 되고 이렇게 각 국가의 사절단도 파견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도 개편하죠.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요. 통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야, 총리. 통령 그런 말처럼 총리. 아문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부 그런 뜻이야. 지금 우리 무슨 부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신식 군대라고 하는 절비군도 설치합니다. 이렇게 개화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이 개화 사상에 입각해서 개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개화에 대해서 다 찬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바로 1876년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교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거든요. 설명했었죠?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지? 설명했어요? 이 부록에는요, 바로 무역, 일본과의 무역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 관세를 어떻게 한다, 또 일본으로 곡식을 어떻게 수출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곡식을 무제한 수출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조선 안에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쌀은요, 당시에는 쌀은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신식 군대든 구식 군대든 쌀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식 군대가 신식 군대에 비해서 월급을 못 받은 거지. 3개월치의 월급이 밀렸고, 와, 3개월치의 월급이 밀리면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줬는데 거기 쌀에 뭐가 막 섞여 있었지, 모래도 섞여 있고, 그래서 그 구식 군대와 도시 하층민들은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쌀값이 폭등하면 도시 하층민들이 쌀을 사 먹기가 힘들지 않겠니? 근데 그 쌀값이 폭등하고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야? 일본으로 무제한 쌀이 유출됐기 때문이지.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이 누구야? 개화 정책을 추진한 정부였지. 그 중에서도 누구였어? 민씨 세력이었었지.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잖아. 이모군란 누가 발표합니까? 이모군란 24번 그런 내용이죠? 준비하고 있어요? 21번 그런 내용이죠? 네, 준비하고 있죠. 그런 맥락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사실 여기 와서 읽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발표를 시키는 이유는요, 읽으면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정리하면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라는 거야. 정리한 거 와서 발표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런 맥락적으로 어떤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개화 정책에 또 반발한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이 개화 정책에